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4% 넘게 폭락했습니다. 7년 만에 일간 최대치로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불려지는 시카고 변동성 지수도 현재 이달 들어서만 100%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감정 대응보다도 철저한 대응이 중요해 보이는 때입니다. 목요일 글로벌 슈퍼스탁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영재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상황부터 체크합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국내 증시는요, 어제에 이어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1% 넘는 하락 중인데요. 1.98%대 하락 중입니다. 2100선을 지키지 못하고 갭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5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지수에서는요, 외국인이 역시 팔자세 나서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1000억 원 넘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는 금융투자가 적극적으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 지수는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3%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1.57%대 하락하면서 회복세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688포인트 지나갑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1,500억 원대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양지수는 모두 1년 동안 지지해왔던 심리적 지지대를 이탈하면서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53%대 상승 중입니다. 6,87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현재는 0.27%대 상승 중인데요. 2,67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국제사회에 노이즈가 많습니다. 유로존 PMI가 부진하다는 소식에 달러 강세 이끕니다. 현재는 96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0.16%대 하락 중입니다. 이어서 국제 금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약진에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현재는 0.6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1238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여러 가지 상하방 요인들이 있지만 현재는 무역의 원유 수요량 증가 소식이 압박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75%대 하락하고 있고요. 66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상해종합지수는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윗꼬리를 달면서 반등에 성공해줬는데요. 0.33%대 상승했고요. 260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항생지수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0.38%대 하락했고요. 25,249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9시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황 확인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첫 번째 코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화해는커녕 점점 악화되고만 있는 미중 간 무역 전쟁을 두고 미중 간 썰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양국 간 어떤 말폭탄들을 주고받고 있는지 자세한 이슈 분석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사우디 언론인 카쇼크지 살해 사건이 연일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사우디 증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 이탈까지 벌이면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발 리스크에 따른 글로벌 시장 영향 분석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동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11월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두 정상 간의 썰전이 만만치가 않은데 관련 소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볼까요? 네, 예상을 좀 제가 기존에는 이게 좀 그렇게 좀 크게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좀 그런 또 마음도 좀 있었는데요. 예상보다는 거의 극도로 치닫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전쟁 자체가 거의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 두 나라 이제 지도자들의 이제 상대의 어떤 기세에 밀리지 않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의중이 굉장히 많이 비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까지는 또 완전히 효과를 거두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이제 자신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 이제 중국 리더들이 좀 더 많은 고통을 느끼기를 원한다는 그런 망발까지 지금 내뱉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 시작 중의 시작일 뿐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까지도 썼고요.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가 오래 지속될수록 자신이 가질 어떤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다음 달 말에 아르헨티나 이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이제 열린 이제 시진핑 중국 이제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그런 기류가 팽배하다는 그런 또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해서 무역회담이 아니라 정상 간의 어떤 회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제공한 한 어떤 소식통에 따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관세 등에 이제 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시 주석과의 개인적으로 제외하는 자리 정도로 여기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도 그에 반해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장칭리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부주석은 지난 22일에 미국 상공회의소 소속 이제 기업인들의 베이징에서 만나서 전략적 동반자이던 이제 미국이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중국은 그 누구와도 무역 전쟁도 절대로 원하지는 하지만 결사항전의 의지는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좀 더 올 연말 또 더 나아가서는 내년 초까지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는 결코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터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 참고 잘 하셔가지고요. 너무 이제 적극적인 그런 투자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두 정상 간의 갈등이 증시 압박을 조금 더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시쿠즈 살해 사건 발생 이후에 여러모로 사우디 정부는 좀 타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 증시에서도 굉장히 자금 이탈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제 또 엎친 데 겹친 격이 됐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사우디 증시에서 거의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근데 이 부분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각국, 특히 아시아 증시 쪽에서도 많은 자금, 특히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외인 자본의 매도세가 지금 많이 나오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굳이 꼭 이 사건만이 사우디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자, 물론 이제 이 1조 원의 자금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빠져나간 것은 집계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출신 자말 카시베지 사망 사건이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국제사회의 어떤 사우디 제재, 사우디 리스크의 어떤 우려를 키웠다는 그런 내용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일시적인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지워지는데요. 하지만 이제 22일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15일에서 19일 사이에 사우디 증시에서 해외 기관 투자가와 그리고 국내 개인 투자가
이제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그 1조 2,1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자금이 유출이 됐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사우디 국내 기관 투자가는 그 주식을 이제 순매수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사우디가 2015년 해외 투자자한테 이제 증시를 개방을 하고 관련 수치를 집계한 이래 주간 순매도액으로는 최대 수준인 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지난해 9월에 기업 간 단일 거래로 인해서 일시적인 순매도 금액이 100억 넘은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가장 큰 이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봤을 때도 사우디 출신의 한 언론인에 이제 관한 어떤 이제 사례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음모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끌고 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순한 자금 이탈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개입도 많이 내포가 되어 있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사우디 증시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지수인 피다운 오셰어 지수 자체가 22일 정결일 대비 0.15% 이제 떨어지면서 7,648.64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 사건의 어떤 맥락을 보자면 단순한 어떤 언론인 살해 사건이라기보다는 지금 미국 금리 인상 부분과 그리고 이란 제재 그리고 사우디 쪽에 어떤 제재에 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함께 숨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단순한 사건 하나는 조만간 또 잊혀지는 그런 하나의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미중 무역 전쟁과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증시의 조정세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국제관계가 상당히 증시에 악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면서 지수에 대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은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매도세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멘토님 어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장도 지금 최근에 이제 깊은 조정이 나온 이후에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11일 이제 기준으로 해서 큰 폭의 조정이 나온 이후에 이제 급반등이 들어오긴 했지만, 자, 이 부분에서도 좀 더 의구심을 품었던 건 단순히 이제 지난 이 시간을 보면 7월 6월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미중 무역 전쟁이 이게 발발하고 난 이후에도 꾸준히 견고하게 미국 기업 실적이라는 이제 그 하나의 주제만을 가지고 계속 상승을 해왔던 그런 주가다 보니까, 큰 폭의 하락 조정이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계속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염려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이날 10월 10일 이렇게 큰 폭 11일까지 큰 폭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나왔지만 추가 조정이 나온다는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심리적인 어떤 지지선 라인까지도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향후의 전망은 조금 더 암울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단순하게 지금 기업 실적만 가지고 증시를 이끌어갈 수는 없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그런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관세 부분까지도 같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법인세로 인해서 과연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까 하는 의구심을 몇 개월 전에도 제가 내포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가지고는 조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단순한 폭락에 의한 단순 반등 쪽에 너무 무게를 주는 것도 좀 위험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에 좀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대응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고 하는데요. 해외 선물 지수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지속성, 그리고 사우디 암살 사건, 그리고 지정학적인 어떤 문제들, 거기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주택 지표의 부진들이 이제 같이 겹치면서 이제 큰 폭의 하락을 또 보이는 그런 장세가 나왔기 때문에요. 어떤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S&P에서의 2,650선의 내외까지의 폭락 이후에 지금 단기 혼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오늘
단기적인 전략을 드리자면 2650선의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2650이 이탈된다면 2600선까지도 추가적인 하락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2650선이 지지가 되고 오늘 단기적으로 오늘 저가인 2658라인은 현재 가까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지금은 차트적인 어떤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대내외적인 어떤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수급 상황 잘 살피시면서 단기적인 대응으로만 일단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한 대응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서 S&P 500 같은 경우는 2650 라인의 지지 라인 드리면서 단기 반등 쪽과 그리고 반등 시 또 매도 공략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그 구간이 2700 라인 내외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2650선을 지지선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000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오늘장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나스닥은 좀 더 심각한데요. 더군다나 이제 기업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AT&T의 그 기업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동반 하락하는 그게 이제 추가적인 폭락 장세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실적 발표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거기다가 기술주들의 폭락이 이어지면서 6,800선마저도 이탈되는 어제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제 6,800선은 나스닥 지수에서는 어떤 심리적인 저항선이다, 지지선이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6,800선의 제 지지 라인 꼭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6,800선이 다시 한번 허물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6,700선, 6,650선까지도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단기적인 오늘 전략만 드리자면 어제의 저가인 6,785라인에 지지만 형성이 된다면 단기적인 반등세는 지금 되돌림 반등 구간으로 봤을 때 7,000선 내외까지의 단기 반등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해서 어떤 단기적인 추세보다는 여러분들의 단기 대응에 중점을 두시고 그리고 이슈들의 흐름 잘 파악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골드와 유로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달러 인덱스의 흐름에 여전히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골드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달러 인덱스의 흐름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 지난주에도 제가 지금 이 라인대 1220 라인대가 지지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1240 라인대까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 1250선까지도 추가 상승 열려 있다는 이제 매수 쪽 전략을 좀 드렸었는데요. 전략 드린 대로 일단은 지수 선물, 미국 지수 선물들이 많이 빠지면서 골드가 지금 상방으로 1243선 내외까지의 상승 이후에 단기 조정은 있었지만 지금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구간, 지금 상승세가 상승파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을 주시고 최대 라인 1247라인대의 저항 라인 꼭 확인하시면 만약에 1247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1250라인대까지 충분히 한 번쯤은 상승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상승폭이 제한됐던 이유는 미국 증시의 폭락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골드의 상승폭을 제한했을 뿐이지 골드의 상승 여력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 해서 단기 상승 쪽에 무게를 두시고 오늘 저가의 지지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단기 매수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오늘 저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단기 손절 원칙 꼭 지키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달러 인덱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유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 라인대 1.16700, 1.1700대를 저항으로 맞으면서 더군다나 유럽의 특히 이탈리아 예산안 문제 등 이제 유럽 시장도 불안한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하락 쪽에 1.14900 내외의 지지선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이탈되면서 지금 현재 1.14500 내외까지 지금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하방세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전 저점인 1.1409에 좀 지지 확인이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싶어지고요. 해서 추가적인 어떤 반등은 있을 수는 있으나 아직 유럽 시장과 그리고 미국 시장도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단기 대응 쪽으로는 추가 하락 쪽에 염두를 좀 더 두시고 반등 시 매도 라인 한번 설정해 보시라면 1.14800 내외에서의 단기 매도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꼭 손절 원칙 20틱에서 30틱 정도 꼭 설정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직전 저점인 1.14355의 이탈 시 직전 저점인 1.14100 내외까지 추가 하락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골드는 단기 매수가, 유로는 단기 매도가 유리하다, 이런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략 알려주세요. 지금 그 오일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초에 76.72까지 찍은 이후에 이때가 이제 많은 이슈들이 나왔었죠. 이제 단기적으로 80불대 그리고 최고 100불선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뉴스들과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을 때 이때도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올 때가 가장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76.72부터 해서 지금 66불대까지 큰 폭의 하락이 지금 조정세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증산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또 언론인 살해 사건 거기다가 지금 어제 발표된 주간 재고가 예상치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아진 그런 재고 부담도 많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아직 하락 추세는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제 65불대 후반에 65.74가 지금 단기 저점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65.74의 지지 확인만 된다면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67.30대까지의 반등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65.74의 이탈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64.50대까지도 추가 하락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많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의 흐름보다는 대내외적인 국제적인 그런 이슈들의 흐름 이 부분 잘 보시고 그리고 재고 부분도 휘발유 재고 같은 경우 많이 또 감소가 된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좀 디테일하게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24일 상해종합지수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 블룸버그가 중국 증시의 변동성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여전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이슈 통해서 중국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황금 사랑이 유별난 중국의 금 생산과 판매량이 2년째 전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금에 열광하는 건지 잠시 후에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상하이가 중국 전역에서 소득과 지출이 가장 많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상하이의 소득과 소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전일장 마감 시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은 조금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뭐 사실 국내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해 증시랑 커플링된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상대적으로 상해 증시는 어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은 8포인트죠. 8.47포인트 소폭 이제 상승을 해서 0.33% 2,600선 위쪽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전성부 같은 경우에는 0.39%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창업한 같은 경우에 또 0.62%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다. 그래서 상해 지수만 올랐고, 선전이랑 그 다음에 창업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혼조세의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그간의 이제 하락폭이 일시적으로 좀 멈췄다는 데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이지만, 전일 나스닥 기술주 급락, 그리고 이제 뭐, 나스닥 할 거 없이, 이제 뭐, 다우랑 S&P 모두 이제 급락이 됐기 때문에, 오늘장의 상해 증시 기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주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국내 증시 또다시 상해 영향권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2년째 세계 금 생산 그리고 판매량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금 생산 그리고 판매량 수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은 중국이 금 생산 그리고 판매량이 세계 1위를 기록하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24일 신화망에 따르면은 이제 중국 황금협회 회장이 최근에 이제 텐진에서 열린 2018년도 중국 광업대에서 중국의 금 생산량과 판매량이 2년째 1위이며 금 매장량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서 2위.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된 금은 총 426톤으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13%에 달해서 11년째 이제 세계 최대 금 생산국의 자리, 그리고 이 생산만 해서 뭐 해외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금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000톤이 넘는 1,089톤으로 전년 대비 9.41%가 증가를 하는 그런 수치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 뭐 판매량이나 생산량으로 봤을 때 뭐 전 세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가 그래도 이제 최대 금 가공 및 그다음에 보석 이런 소비 시장이어서 지난해 말까지 확인된 중국의 금 매장량만 1만 3천 톤이 넘어가는 것으로 일단 수치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11년째 세계 최대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니까요. 엄청난데요. 중국에서 유독 금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뭐 중국 여행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또는 중국이 아니라도 뭐 홍콩이나 마카오 이쪽을 여행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은방이 뭐 종로 쪽 가거나 아니면 지역에 이렇게 이제 뭐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중국은 진짜 어딜 가도 그 금은방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금은방이라고 하는 그런 보석류나 아니면은 금들을 파는 그런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중국인들의 황금 사랑은 진짜 유별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지구 곳곳에 보석상들이 이제 질비한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양 자체도 우리는 보통 이제 뭐 금괴나 아니면 뭐 금반지 또는 금목걸이 이 정도 수준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용이나 아니면 뭐 호랑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동물 모양으로 만든 이제 황금들을 이제 선호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몸에 이제 치장하는 장식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제 그 세공품들, 가공품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뭐 돌아다니는 사진들 보면은, 또는 이제 중국 호텔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은 전체적으로 벽면 그림을 황금색으로 칠하거나 아니면 수도꼭지 이제 뭐 문고리에도 이제 황금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중국 역사랑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뭐 여러 개의 국가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뭐 춘추삼국 시대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역사를 통해서 이제 배우셨을 텐데, 이거 자체가 정권 교체가 워낙 이제 잦고, 그다음에 불안한 정세가 이제 과거부터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어다 보니까 사실 화폐라는 것은 정권이 바뀌고 뭐 화폐 개혁 이런 부분들 하면은 말 그대로 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에 비해서 이제 황금은 그 부분들이랑은 좀 다르고 현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 자체가 사회주의의 옷을 입은 자본주의에 대한 성격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황금에 대한 선호를 이제 선호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황금은 부자라는 키워드가 중국 쪽을 좀 지배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금 보유가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는 사실 그 가치 보존이랑 그다음에 재테크에 대한 부분들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불안해질수록 이제 중국에서 이제 금이 더 잘 팔리고 그다음에 이제 위안화 절하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도 금에 대한 수요는 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지금 뭐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금에 대한 안전자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금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 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금에 대한 선호도는 역사와 함께 했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도 가장 많이 벌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도시에 상하이가 꼽혔다고 하는데요. 이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일단은 중국의 이제 31개 성시 자치구 중에서 지역 주민이 가장 많이 벌고 쓰는 곳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경제도시 상하이로 확인된 기사가 좀 나왔고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중국 1인당 그 평균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가 지난해 상해가 48,339위안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베이징 46,000위안 정도 그리고 저장성이 35,000위안 정도여가지고 지금 1인당 가처분 소득이 4만 위안이 넘는 곳은 이제 상하이랑 베이징 단 두 곳인데 그 중에서 이제 상해가 1등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중국 정력의 1인당 그 가처분 소득이 한 2만 1,000위안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약 2배 이상 많은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소득에서 최종 소비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돈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이제 상해가 상업지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하이의 소비 수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그 규모는 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많이 버는 만큼 이제 많이 쓰는 부분들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여유 자금이 많은 만큼 가장 많은 돈을 이제 소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이제 상해 주민의 1인당 평균 소비 지출이 한 3만 1,900위안 정도로 가장 높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벌고 가장 많이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3만 위안을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빠르게 소비 쪽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국 평균으로 보면은 지난해 대비 이제 한 6.3% 정도 늘어나서 1만 4천 위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한 1만 4천 위안 정도가 되는데 상해는 한 3만 1,900위안이기 때문에 뭐 2배 이상 소비를 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득 수준이 높았었던 베이징 그리고 텐진, 저장, 광동, 장수, 푸젠, 라오닝성 등 평균 소비 지출이 아까 말씀드린 14,000위안을 웃도는 이제 그 지역이다. 그리고 하위 3위권 같은 경우에는 원난이랑 그다음에 구이저우 그리고 서부 지역 정도가 이제 차지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격차가 이제 조금 많이 큰데요. 원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만 위안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구이저우 같은 경우에도 한 9,500위안 정도.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는 이 소득 격차에 따른 또는 그리고 이제 소비 격차가 상당히 좀 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해가 3만이 넘는데 원난 같은 경우에는 1만이 안 된다. 그러니까 3배가 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과 뭐 기타 이제
지방 중소형 도시의 소비 수준이 서울에서 뭐 한 300만 원 정도 쓴다라고 하면은 지방에서는 100만 원도 못 쓰는, 뭐 평균적으로 잡으면은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비교를 해보자면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뭐 빈부격차가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일단은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중산층의 이 주머니가 두둑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소비 주도형 성장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수치적으로도 뒷받침이 어느 정도는 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1분기에서 이제 3분기까지 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78%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한 14%포인트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 주도, 그러니까 소비 성장 주도의 이 부분들이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가 출발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요, 2%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2,540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항생지수 역시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1.91%대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멘토님이 역시 지적해 주신 대로 아직까지도 이 투자 심리가 풀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수 있는 이 종목이 좀 있을까요? 네, 오늘 볼 수 있는 종목은 오늘 말씀드린 주제랑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해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제 소비 수준도 높고 소득 수준도 높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뭐 여행도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해 국제공항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이제 국제의 산하의 국유기업으로 상해 푸동공항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 면세점 재입찰로 이제 임대 수수료 증가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지만 저런 데이터적인 측면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의 투자 전략을 잡아보면 상해 국제공항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51.900 위안, 그다음에 목표가는 61.000 위안, 손절가는 50.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적인 분석이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이슈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암호화폐 시장은 파란불을 켜고 달렸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주자인 테더가 아직까지도 위상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국내를 지배하고 있는 이슈는 무엇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국내 금융당국이 한중합작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닉스를 둘러싼 논란은 무엇인지, 금융당국은 왜 지닉스를 지목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는요, 국내 온라인 서점 1위 업체죠. 예스24가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진출을 알렸습니다. 예스24는 어떤 형태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게 될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관련 소식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가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설은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당국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지닉스를 수사 의뢰했다고 하죠? 네, 금융당국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정부가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이 붙을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명 가상통화 펀드는 금감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투자 설명서도 금감원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운용사, 판매사,
숙박사 등도 금융위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만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미인가 영업행위와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업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일단 이번 이슈에서 가장 논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네. 논란이 된 것은 한중 합작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가 판매 중인 일명 암호화폐 펀드 ZXG 크립토 펀드 1호입니다. 지닉스가 판매 중인 ZXG는 중국계 크립토 펀드인 제네시스 캐피털에서 발행한 펀드형 토큰으로 제네시스 캐피털과 알파 파트너스가 암호화폐 공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12개월 동안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닉스는 수탁회사로 펀드는 12개월의 운용기간 동안 지닉스에 상장돼 투자자들은 ZXG를 거래소 내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ZXG는 발행 당시 1000이더리움, 즉 약 2억 원을 모금을 했으며 이를 통해 ICO 프로젝트인 블록클라우드와 멀티백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모든 펀드는 금관원에 등록을 해야 되며 투자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그 증권 신고서와 투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또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와 판매사 모두 요건을 갖춘 뒤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위 투자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ZXG가 증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납입금으로 받은 이더리움이 금전 등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집합투자업의 정의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전 등 재산적 가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급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의미합니다. 해당 법에서는 집합투자의 정의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 배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이 되는 ICO 프로젝트 또한 자산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투자 대상이 자산이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파생상품, 혼합자산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출시한 펀드가 금감원에 등록이 안 됐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나선 것 같은데요. 이 지닉스 측의 입장을 좀 나온 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 멘토님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네, 당국 발표에 대해 좀 지닉스 측은 곤혹스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투자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 펀드 토큰은 사실상 발행 주체가 해외 사업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지닉스는 거래소 파트너로서 상장 계약, 브랜딩, 및 국내 홍보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규제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와 불법 행위가 없도록 규제 당국과 협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할 것이다 라고 덧붙인 상태입니다. 일단 이번 일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금전 등의 이더리움이 포함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또한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볼 수 있는데 게다가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암호화폐를 암호자산이라고 통일하여 표기하기 때문에 금감위에서 이번 기회에 공식화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국내 온라인 서점 1위 예스24도 이 블록체인 산업에 합류를 하게 됐네요. 네, 국내 온라인 서점 1위 업체 예스24는 지난달 세이 토큰의 백서를 내놓으며 블록체인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웹소설, 웹툰 등 디지털 컨텐츠의 소비자와 창작자가 암호화폐인 세이 토큰을 이용해 컨텐츠 서비스를 이용하고 참여와 호응에 따른 보상을 받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게 예스24의 구상입니다.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잦아든 이후 블록체인 업계는 이제 블록체인의 혁신성이나 잠재력에 대한 담론을 넘어서 실제 이용자의 호응을 받는 서비스가 탄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국내 모바일의 전성시대를 열었듯 블록체인의 킬러 앱이 등장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바로 예스24가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김석환 예스24 대표는 현재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30건 대부분은 플랫폼 아니면 지급 결제 등 금융 분야라며 이를 제외한 단 하나의 서비스가 있는데 바로 스티미, 즉 컨텐츠 서비스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금융의 경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만 TPS 수준의 속도를 요구하는데 이를 위해선 블록체인 기술 개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에 금융 관련 서비스보다 디지털 컨텐츠 쪽이 2세대 블록체인 시대의 핵심 서비스로 먼저 등장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제는 문화 부분에서도 저희가 블록체인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스24가 보고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예스24가 바라보는 블록체인 핵심 서비스의 핵심은 연결성과 보상 두 가지입니다. 만약 전 세계의 IT 인재들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자율형 분산 조직을 구축하고 검색과 지도 등 개별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완성해 나간다면 블록체인판 구글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연결과 참여를 통해 집단 지성의 힘이 진정으로 발현될 수 있는 블록체인 시대에서는 과연 구글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의 특성이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발현할 경우 콘텐츠 시장의 파이는 이전과 다른 규모가 될 것입니다. 이어 블록체인으로 콘텐츠들의 창작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로로 유통이 되는지, 소비자가 얼마나 호응하는지가 명확히 규명되고 기록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모든 참여자를 연결하고 콘텐츠 생산에 보상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더 많은 이들이 콘텐츠를 생산할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고 양의 축적이 어느 시점에 다다를 때면 디지털 콘텐츠 퀄리티가 변화하는 순간을 맞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스24는 특히 우리 한국 내에 있는 블록체인 산업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추가적으로 내놨을까요? 네. 예스24는 블록체인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할 만한 서비스가 나오는 지역으로 다름 아닌 한국을 꼽았습니다. 한국이 블록체인 서비스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건 예스24만의 의견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블록체인 투자 펀드 관계자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블록체인의 구글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탄생할 가능성을 비롯해 어떤 분야에서 누가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브리핑 한번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요, 현재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2%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2.8% 하락하면서 2038포인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04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투자자 수급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요. 1,000억 원대가 넘는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반면에 1,800억 원 매수세 받쳐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시총 상위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53%대 하락하면서 41,0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4% 넘는 급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 3% 그리고 5% 각각 하락하면서 역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대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1.71%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11만 5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SK텔레콤 방어주만이 현재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1.62%대 상승하면서 28만 3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하락폭이 더욱더 거세졌습니다.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3.32%대 내리고 있고요. 676포인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나오고 있지만요. 개인이 매도세가 너무 거세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을 잡기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시총 상위별로 가격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스케어는 2%대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6%대 하락하면서 67,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포스코 캠텍만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보합입니다. 0.15%대 상승하면서 65,500원대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노스, 바이오메드,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할 것 없이 모두 하락세에 나와주고 있는데요. 펄어비스는 7%, 스튜디오 드래곤은 7%대, 바이오메드는 8%대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만이 1%대 넘게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시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기술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와 더불어서 현재 국내 증시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선물 지수 그리고 경제 지표들을 살피면서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풍부한 소식 챙겨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